뭐 나갔다면 몇백억이고 천억대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계약서 잘못했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조직 범죄이면서 금융 범죄이기 때문에 네. 단순한 계약상의 그 사기로 봐서는 안 돼요. 신뢰를 기반으로 자본주의 도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강력하게 처벌이 들어가야 되는데 강력한 처벌이 좀 안 돼요. 예. 그럼 또 하는 거죠. 바보가 아니면은. 오늘 오전에 전세 계약하고요. 네. 오전에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를 받잖아요. 예. 그럼 확정일자의 효력은 2일 0시에 생겨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정말 나쁜 이 집주인들은 미리 다 세팅을 해놔요. 네. 오전에 계약하고 오후에 은행 가서 대출을 잔뜩 땡겨요. 네. 그러면 오후에 받은 대출이 은행 대출이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인이 2순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다당해요.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 의식주 가운데 집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전세 사기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면서 이제는 사회적 재난으로까지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김경민 교수님 모시고 전세 사기의 실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전세 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주로 어느 지역에서 좀 발생을 하고 있나요? 예, 이게 사실은 지금 산불 때문에 우리가 특별재난구역 국가에서 설정했잖아요. 네네. 그 말씀 뭐냐면은 특별한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한 건데 이 전세 사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모든 지역에서 터질 수 있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법적 미비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역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그 한정된 지역에서만 터져요. 뭐 네. 강서구에 있는 화곡동, 뭐 인천에 있는 미추홀구 이런 동네에서 터지고 네. 그리고 유형 자체도 보면은 아파트에서도 터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지역들이 대개가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사는 빌라 집중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국에서 빌라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은 거의 다 터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강서구나 인천 미추홀구가 이제 주로 뉴스에 나왔던 지역이고 아파트보다는 이제 빌라에 집중이 되고 있고 이제 서민들이 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전세 사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재난안전 119에서 오늘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이 이제 전세 사기를 재난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사회적 재난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예,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요. 왜냐면은 이 특별재난 지구로 선정한다고 했을 때 자연재난이 있고 사회재난이 있잖아요.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뭐 경북 안동, 청송 이쪽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산불이 일어나면서 자연재해 거의 재난 수준의 그 일이 발생하면서 근데 다만 이제 그때 그 도나 네. 지자체에서 감당 없는 수준이니까 국가에서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들어간 거고 우리가 또 비슷하게 사회재난도 존재를 해요. 네. 근데 사회재난인데 그게 모든 사회에서 랜덤하게 발생한다고 하면 사회재난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계층에 대해서 특정한 유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그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 재난의 규모라는 게 지자체가 광역시 다원에서 90억 이상인 경우에는 들어가는 거예요. 국가에서. 근데 이게 자그마한 동네에서도 이게 100억대, 뭐 미추홀구는 몇 천억대 터지고 있어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이건 사회적 재난이 맞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좀 해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왜 빌라에서만 터지냐면은 과거에는 부자 동네에서도 터졌어요. 네. 그러니까 7, 80년대 뉴스를 보면은 여의도에 있는 삼익 아파트나 동부 이천동에 있는 리버뷰 앞에서 터졌거든요. 네. 부자 아파트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터졌던 게 가격을 모르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그 가격을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 갖고 장난을 친 거예요. 근데 지금 아파트 가격은 네이버 가면 다 나오거든요. 예. 네이버 가면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다 나오는데 빌라는 우리가 그런 가격을 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즉 이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가 존재를 하는 것이고 과거에 거기서도 부자 아파트에서 터졌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법적 미비점이 존재했던 거고 그 거기서도 터졌는데 지금은 안 터지고 상대적으로 여류지의 서민 지역에서 터진다는 것 자체가 네.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네. 지금 앞에 그래픽을 보시면 수도권 그리고 뭐 인천 등
서울 지역에 이제 빌라들이 이제 주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뭐 광주도 지금 뭐 400여 채 이렇게 피해가 나오고 있긴 한데 거의 다 이제 수도권 빌라에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거네요. 예, 수도권 지역 빌라하고요. 광역시 지역도 뭐 부산, 대전, 대구 뭐 다 터지고 있어요. 예. 이거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건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감사하게도 여기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거고, 미디어에서는 전세 사기가 이미 약간 좀 묻힌 이슈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덜 관심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지금 전세 가격이 서울은 오르고 있거든요. 예. 3, 4년 후에 반드시 다시 터져요. 지금같이 아무런 대책이 없는 한. 이게 100년 된 문제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정부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되게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내용은 전세 사기가 어제 오늘의 이슈가 아니라 100년 된 이야기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이게 언제부터 그러면은 발생이 됐다는 건가요? 조선시대에도 있었어요. 조선시대에도 이 한양의 살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당시에도 전세 제도가 있었거든요. 예. 집주인이 전세금 받은 다음에 안 돌려주는 게 있었어요. 그 전형적인 보증금 편취고, 네. 그다음에 기사로 잡히는 거는 1933년 조선일보에 처음으로 잡혀요. 예. 제목 자체가 전세 사기 한이에요. 전세 사기 꾼. 그러니까 무례배, 무례한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한이라는 게 그 사람이거든요. 네. 전세 사기 꾼이 그냥 그 기사 제목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나옵니다. 계속 예. 주구장창. 예. 1933년에 신문에 이제 최초로 등장한 전세 사기가 지금 1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도 지금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전세 사기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건설 시행사 대표가 50억 원대 분양 사기를 벌인 혐의로 지난해 말 이제 검찰에 넘겨졌는데 이중 분양 그리고 임대차 사기 의심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관련 내용 뉴스 두 편 연이어 보시겠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빌라 공사 현장입니다. 건설 시행사 대표인 홍모 씨는 이곳 등 수도권 일대에서 50억 원대 분양 사기를 벌인 혐의로 지난해 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들여 이른바 바지 사장으로 내세우고 분양 계약을 체결해 계약금만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양 사기 혐의 외에도 또 다른 사기 의심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홍 씨의 자택 앞에서 수거된 파지 더미에서 수상한 문건들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취재진이 파지 더미를 분석한 결과 이중 분양 계약서와 가짜 임대차 계약서로 추정되는 문건들이 여럿 발견됐습니다. 매수인도 계약 날짜도 다른 별도의 계약서가 나왔지만 계약한 빌라의 상세 정보는 똑같습니다. 같은 빌라 매물에 이중 계약을 맺어 계약금을 최대한 많이 가로채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임대차 계약 사기 정황도 추가로 나왔습니다. 홍 씨가 시행사 대표를 맡아 준공을 마친 빌라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나온 겁니다. 홍 씨는 이중 분양 의혹에 대해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려던 것으로 실제 분양은 아니었고 임대차 사기 지적엔 정부 변제금으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홍 씨의 분양 사기 의혹에는 이른바 바지 사장이 10명 넘게 등장합니다. 피해자는 40명이 넘고 피해 금액은 50억 원에 달합니다. 혼자 벌이기 힘든 규모인데 취재 결과 조직적인 범행 정황이 나왔습니다. 시행사 현장 소장은 빌라 계약에 앞서 명의를 빌려줄 바지 사장을 모집했고 공인중개사들은 수천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수분양자를 모았습니다. 건축주로 이름을 올리고 분양대금을 받을 계좌를 제공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빌라 분양을 미끼로 바지 사장과 모집책, 그 뒤에 시행사 대표가 있는 구조인 겁니다. 홍 씨는 경기 침체로 사업이 어려워진 것일 뿐 조직적인 사기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명과는 배치되는 자금 흐름도 확인됐습니다. 바지 사장들의 은행 거래 내역을 봤더니 매달 수백만 원씩 서울의 한 교회로 송금된 겁니다. 교회 측은 이 돈이 홍 씨가 낸 헌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세 사기와 달리 빌라 분양 사기는 국토교통부의 담당 부서조차 없어 대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 바지 사장을 내세운다는 점에서 전세 사기와 이제 굉장히 유사해서 수분양자들이 알아차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경찰은 모집책 등 9명을 홍 씨와 함께 사기 등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예, 전세 사기 수법이 점점 계획적이고 조직화되면서 교묘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범죄 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구조가 사실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지금 계속 진화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바지 사장이라는 단어는 좀 안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소유주가 있는 거고요. 원소유주가 지금 개발업자죠. 저 케이스에는 네. 원소유주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원소유주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신축 빌라를 져요. 예. 근데 사람들이 가격이 얼마인지를 몰라요. 많은 분들이 신축이니까 깨끗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도 있고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뭘 하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그 분양 대행이나 아니면은 그 중개인을 모집을 해요. 네. 그럼 중개인한테 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원가가 이게 1억 5천인데요. 건설비가. 그러면 중개인이 우리가 2억에 전세를 갖고 온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예. 그럼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은 5천만 원을 먹는 거예요. 지금 전세가 매매 가격보다 비싸니까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돈을 좀 나눠요. 그러니까 본인이 5천만 원 벌 수 있는데 그 중개인한테 너 1,000만 원 가져가대요. 그럼 이 사람 1,000만 원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바지 사장이라고는 표현하나 현 집주인이 등장을 해요. 예. 대개의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뭐 금치산자나 아니면 노숙자인 경우도 있어요. 네. 이 사람한테도 어떻게 속이냐면 너 1,000만 원을 주는데 네가 집까지 생겨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5천만 원 중에서 1,000만 원 그 중개인한테 가고 1,000만 원 현 주인한테 가고 네. 본인은 3천만 원 먹고 지금 빠져요. 그 다음에 계약은 어떻게 되냐면은 맨 처음에 계약을 그 수분양자 또는 이 임차인이 맨 처음에는 이 사람하고 그 중개인 통해 가지고 원주인이랑 계약을 해요. 네. 2억 원짜리. 네. 근데 그 계약과 동시에 이 사람이 소유권 자체를 현 주인, 저기서 아까 바지 사장이라 말했는데 그 사람한테 넘겨요. 명의를 넘겨버립니다. 네. 그러면은 그 거래 자체가 계약은 여기 있었으나 계약 자체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은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지금 그 금융 반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2년 뒤에 전세금 돌려받는다고 돌려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구조 자체는 사실 이거 완전 조직 범죄고 여기서 더 심각한 부분은 뭐냐면은 저 부분은 그래도 경찰이 원주인까지 좀 쫓아가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대부분의 경우에 중개인하고 그럼 지금 바지 사장이라고 얘기했던 현 소유주까지만 그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가 들어가요. 수사 네. 여력이 없어가지고 원주인을 지금 못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원주인은 지금 저 경우에도 지금 몇십억 하는데 미추홀구 같은 건 1,000억대거든요. 딴 데도 수백억대예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한테 수사도 안 들어, 법적 책임도 굉장히 낮아. 그럼 반드시 다시 하는 겁니다. 지금. 예, 저거 조직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에서 끝까지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닌 게 더 우려스러워요. 개인적으로는. 예. 자, 지금 전세 사기 조직 구조도를 함께 보셨는데요. 뭐 상당히 이제 복잡합니다. 바지 사장으로 불리는 이제 현 주인 그리고 이제 중개인이 또 끼게 되고,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실제 그 위에서 이제 더 많은 금액을 챙기는 원주인까지는 수사 대상에도 지금 포함이 안 되는 그런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중개인들이 여기 이제 가담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제 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럼요. 네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아파트에서도 생겼잖아요. 아파트에서도 그 전세 사기가 생겼을 때도 이 중개인들이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는 중개인만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임차인을 속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파트 시장은 완전히 공개가 된 시세가 가격이 오픈돼 있으니까 중개인들이 가격 갖고 장난칠 그건 없어요. 네. 근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빌라의 신축 빌라가 얼마인지 그 신축 빌라의 적정한 전세 가격이 얼마인지는 네이버에 안 나와요. 결국은 이 정보 비대칭성 문제이기 때문에 네. 중간에서 정보를 줄 수 있는 이 미들맨, 즉 이 중개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임차인들이 사실은 많은 경우가 20, 30대거든요. 80%가 당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사회생활도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국가에서 공인된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나를 속일까? 신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사실 자본주의라는 게 신뢰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으로 신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도덕적 해이를 일으켜가지고 범죄에 가담을 한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도덕적 해이를 일으켜가지고 신촌 같은 경우에는 전세 사기 일으켰거든요. 집주인을 짜고 여전히 지금 자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지금 쫓아가가지고 중개인들 지금 처벌할 사람 처벌해야 되는데 중개인 협회도 자기들과 같은
그 친구들이기 때문에 세게 못 나가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입증하다가 힘들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의 혐의가 거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현재도 지금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이제 와닿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인 중개사 같은 이 미들맨들의 도덕적인 어떤 해이가 결국 이런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걸 개인 범죄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다른 형태의 범죄로 봐야 되나요? 이건 사실은 아까 우리가 그 뉴스에서 봤듯이 대개의 경우가 다 같이 엮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주인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가 있고 분양 관련된 분양업자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끔은 은행원도 끼고 네. 간평사도 끼기도 해요. 어떤 경우는 LH 직원까지 낀 적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개인 범죄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게 몇백억 단위의 또는 몇천억 단위의 지금 사기 그게 나타난 거거든요. 예.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 건에 대해서 개인이 몇백억 하기 또는 몇천억대 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네. 이거는 사실은 완벽한 조직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 조직 단체와 준한 식으로 들어가가지고 원주인을 지금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돼요. 예.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주인에 대한 처벌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3, 4년 뒤에는 뭐 이 범죄가 다시 이제 더 큰 규모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그럼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밸류업 한다고 주식시장 뭐 얘기를 하나 밸류업 안 됐잖아요. 예. 밸류업이 안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IT 업체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엑시트 하는 경우에 엑시트 했을 때 그 밸류가 되게 작아요. 제가 예. 아는 플랫폼 업체도 전 국민이 아는데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2, 3년 전에 큰 통신회사한테 매각됐거든요. 네. 했을 때 1,000억 밸류였어요. 전 국민이 다 아는데. 근데 1,000억 그 밸류에 대해서 그 파운더가 스타트업 파운더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 투자를 받기 때문에 자기 지분 희석대산 30%예요. 예. 본인 한 300억 챙겼어요. 근데 이거는 사기 행위인데 뭐 나왔다면 몇백억이고 1,000억대예요. 사실은 스타트업 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그거 해가지고 몇 년 고생해서 300억 하는데 이거 몇 년 해가지고 몇백억 챙기면 이걸 하죠. 네. 자기한테 수사까지 안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건 자본주의에 대한 완전 도전이거든요. 제가 봤을 땐 신뢰를 기반으로 자본주의의 도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강력하게 처벌이 들어가야 되는데 강력한 처벌이 좀 안 돼요. 예. 그럼 또 하는 거죠. 바보가 아니면은.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인천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 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아마 하여튼 범죄를 일으켰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네. 부분 그분이 1,000억대 이상의 그 범죄 행위를 했다고 쳐요. 근데 우리가 이게 합산을 해서 형을 때리거든요. 최고형이 15년이에요. 예. 이번에 2심에서 7년으로 되면서 대법원에서 7년으로 됐어요. 근데 대개의 경우에 들어가서 한 80%만 살아요. 한 5년 살겠죠. 네. 그럼 1,000억을 벌었는데 5년을 산다. 1년에 200억씩 깜빵이 있는 거예요. 예. 왜 안 하겠어요? 이 전세 사기 본질은 교수님 뭐라고 보세요? 본질은 이건 보증금 편취예요. 보증금 편취. 보증금 편취.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가지고 그 보증금 편취라는 단어 자체도 1938년 동아일보에 나와요. 예. 보증금 편취했다고. 이거는 핵심은 보증금 편취고 이게 조직 범죄이기 때문에 계약 사기로 단순히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보증금 편취를 한 금융 범죄인 겁니다. 고도의 네네. 금융 범죄. 우리가 여기서 그럼 더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냐면은 과연 주간 부서가 국토부가 만약까지 들어가야 돼요. 예. 이거 만약에 금융이나 금관회에서 강력하게 들어간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안 갔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전 보증금 편취라는 금융 사기이기 때문에 주간 부서도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역할을 하고 금융이나 금관원이 좀 나서줬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말씀은 이 전세 사기의 핵심 그러니까 본질이 보증금을 편취하는 거기 때문에 국토부의 어떤 이런 컨트롤의 한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많은 사람들이 계약서 잘못했다고 보거든요. 부동산과 관련된 임대차 계약에서 어떤 잘못 때문이니까 부동산이니까 국토부가 주간 부서라고 보는데 네. 그 피상적으로는 이 계약서 관련 이슈나 본질에서는 이건 보증금 자기 재산이 어마어마한 재산이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그 재산을 편취한 거거든요. 이거는 조직 범죄이면서 금융 범죄이기 때문에 네. 단순한 계약상의 그 사기로 봐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국토부가 열심히 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금융 섹터가 굉장히 낮아요.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예. 이 금융 사기이기 때문에 금감원이나 금융위에서 강력하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예. 뭐 당연히 이제 그렇게 돼야겠다고 지금 생각을 저희도 지금 들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그 문제, 아파트보다는 이제 빌라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다가구 주택에서 발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예. 모르실 것 같은데 다세대하고 다가구하고 틀려요. 예. 다세대,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건물은 똑같아요. 빌라, 뭐 101호, 102호, 201호, 202호 이런 건물이죠. 다세대는 101호가 별도 등기가 되어 있어요. 네. 102호도 별도 등기고요. 다가구는 똑같이 6채여도 이게 하나의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101호만 따로 별도 등기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등기가 다 6채가 하나의 주택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주인이 한 명인 주인이 거죠? 이제 한 명인 네네.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주인은 한 명인데 네네. 등기가 등기가 개별 네네. 등기냐 합산 등기냐가 좀 다른 것이고 집합 등기냐.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왜 다가구에서 터지냐면은 개인이 봤을 때 이게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몰라요. 근데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101호 딱 하면은 그 앞에 선순위가 얼마인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예. 거기에 전세가 얼마 있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다가구인 경우에 이것도 정책 실패인 게 인터넷에서 101호에 대해서 다가구 그 등기를 떠보면은 102호, 201호, 202호의 전세 금액이 얼마인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전세를 들었다고 했을 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여기 선순위가 뭐가 있냐가 걱정이 되잖아요. 네. 은행권에서 대출이 얼마냐. 혹시 이게 이중으로 계약돼서 아까 이중 전세 계약이 있었잖아요. 예. 이중 전세 계약된 게 아니냐를 봐야 되는 건데 그게 다세대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네. 다가구인 경우에는 같은 주택이어서 101호만 떼면 101호만 깨끗하게 나오는 거지 201호, 202호에 전세가 1억씩 들어있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등기부 등본상에는 등기부에서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인터넷 거죠. 이것도 코미디인 게 인터넷 등기부 등본상에 안 나와요. 네. 근데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주민센터 가서 하면 거기선 또 나와요. 이게 얼마나 코미디냐고요. 그걸 아직까지 못 고치고, 그러니까 국가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예. 계속 정부 책임이 들어간다는 게 뭐냐면은 우선 확정일자 문제도 그렇고 다가구 인터넷에도 안 나오는 것도 그렇고 이거 국가 책임이거든요. 네. 사회적 재난이니까 국가에서 배상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예. 그러니까 이거 뭐 이슈가 다른 것도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다가구와 관련된 이슈는 100% 국가 잘못이고 여기서 더 나가서 또 문제가 뭐냐면은 확정일자가 있어요. 확정일자. 확정일자라는 거는 이제 앵커님도 만약에 뭐 부자면은 자택 있으니까 안 해도 될 텐데. 보통 이제 이사 가면은 그 전입 신고하라 네, 그러고 네. 확정일자 받으라고 안내를 받잖아요. 그렇죠. 네, 예. 공인중개사로부터. 예, 전세할 때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오전에 전세 계약하고요. 네. 오전에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를 받잖아요. 예. 그럼 확정일자의 효력은 우리가 한 그 시점에 주민센터에서 나눈 게 아니에요. 네. 확정일자는 이길 0시에 생겨요. 그렇군요. 예. 네. 이거 당하실 수 있었어요. 이길 0시군요. 예, 처음 알았습니다. 이길 0시에 네. 생겨요. 그래서 정말 나쁜 이 집주인들은 미리 다 세팅을 해놔요. 네. 오전에 계약하고 오후에 은행 가서 대출을 잔뜩 땡겨요. 네. 그러면 오후에 받은 대출이 은행 대출이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인이 2순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다당해요. 그러면은 은행 영업 시간 이후에 계약을 하는 게 뭐 어떻게 본다면 좀 안전한 어떻게 거네요. 보면 안전을 할 수도 있으나 그 경우에도 사실은 뭐 어떤 수를 쓸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네. 사실 이게 확정일자 일수 같은 것들이 그것도 지금 제대로 안 된 그것도 정부 정책 잘못이죠. 예. 이걸로 어마어마하게 당하기 때문에 다가구 그거 인터넷에서 안 나오는 거 그것도 정부 잘못인 네. 거죠. 그러니까 정부 잘못이 반드시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금융적 배상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법적 미비점이 지금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참 피해자들의 뭐 인터뷰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봤는데 피해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이게 그러니까 우선은 대중의 인식하고 피해자 인식을 좀 나눠서 볼게요. 예. 피자자들한테 그 전세금 몇 천만 원이라는 건 굉장히 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봤을 때 왜 저거 갖고 자살 벌써 10명에 이렇게 하셨는데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20, 30대가 1년에 평균 저금을 700만 원 해요. 네. 그럼 10년 하면 7천만 원이잖아요. 보통 전세금 날리는 게 7천에서 1억 사이로 많이 날려요. 예.
본인들이 10년 동안 일용한 노동력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해서 멘탈 나가면서 당연히 자살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권에 대해서 보호를 받지 못한 것, 재산권이 날아간 거에서 우선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적으로 본인들 계약 잘못했는데 왜 우리 돈으로 세금을 도와줘야 되지? 그런 시각이 존재를 했어요.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되게 제가 봐도 성숙해요. 시민으로서 성숙해요. 우선은 범죄를 일으킨 원주인이 사과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제 정부가 도와주는 거에 있어서 실질적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처벌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되면 돈을 돌려받았으면 좋겠다는 것까지 가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사회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이 사람들 좀 보듬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 실제 조치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전세사기 특별법이라고 2023년에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근데 이것도 문제가 지금 5월달에 한시법이기 때문에 종료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은 이 법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에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인정된 사람들, 인정되지 않은 사람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인정된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의 그 도움들이 존재하는데 이게 현금성 도움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현금을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대략적으로 이제 LH가 우선 매수를 해서 왜냐하면 이 경매 빌라가 경매에 나오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감정가를 보고 그 다음에 감정가에서 자기들이 경매를 낙찰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게요. 1억에 대해서 한 감정이 있는데 7천만 원의 LH가 낙찰을 받으면은 3천만 원어치를 이분들이 못 돌려받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그만큼 액수만큼 10년 동안 그 집에 살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일종의 쿠폰 같은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실질적인 도움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집에 계속 살고 싶겠냐고요. 10년 동안. 절대 아니죠. 임대료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결혼을 해가지고 나간다고 했을 때는 그 도움을 줄 거냐고요. 굉장히 한시적인 도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걸 고마워해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뭐 다른 뭐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 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결국 국토부의 한계예요. 이게 금융 사기를 보지 않기 때문에 공간 지원 사업으로 가버린 거예요. 지금 국토부가 갖고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또는 국토부가 소유를 했으니까 거기서 뭐 저리로 거주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우선 LH가 이렇게 들어간 거에서 평가를 해요. LH가 지금 굉장히 힘든 형편인데 그 과정에서도 자기들 자본으로 이렇게 빌라 매입해가지고 그 수익을 포기하면서 미래 수익 포기하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 도와주는 건 좋으나 이게 우리가 좀 더 다각도에서 봤을 때 지금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은 지금 다 피해가 손해본 게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선은 이 사람은 지금 돈 몇백억 몇천을 갖고 지금 안전하게 뒤로 빠졌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LH가 우선 매수해서 7천만 원으로 샀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선순위인 은행한테 가는 거예요. 은행도 돈을 받아요. 맨 후순위인 이분들 피해 받은 분들은 약간을 받든지 아니면 거기서 살면서 미래에 거기 살 금액에 대해서 현재 가치화한 쿠폰을 받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 이 사람들이 재산이 몇 천만 원 1억 날렸는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 도움이 되느냐를 봤을 때는 저는 이건 충분한 도움이라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거랑 비교를 해서 봤을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두 가지예요. 저도 부동산 디벨로퍼들 많이 합니다만은 PF 도와준다고 난리 쳤어요.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디벨로퍼가 했던 것들은 사적 이익을 충고한 거예요. 거기에 정부 잘못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들이 재산 잘못한 건데 1조 도와준다, 10조 도와준다 얘기하고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 홍콩 ELS 같은 경우에 그 ELS 상품 들어갔을 때 그거 100% 개인이 가가지고 개인 선택을 해서 투자한 거거든요. 근데 금감원장이 한마디 하니까 거기도 다 도와줬어요. 근데 여기는 국가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현금성 지원이 없는 거라고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 있는 계층에 대해서 굉장히 페이버를 주면서 돈 있는 계층이 수익을 손해본 거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지금 도와주는데 상대적인 약자가 자기 잘못이 아니고 정부 정책 실패에 의해서 한 거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는 이거는 계약의 사적인 계약관에서 남긴 문제니까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얘기했어요. 사적인 계약은 PF도 마찬가지고
홍콩 이래에서도 마찬가지. 근데 그건 왜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냐고요. 형평에 전혀 어긋나요. 네. 예. 심지어 그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정부의 법적 미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된다는 점이 굉장히 안타깝게 다가옵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슈가 크게 안 돼서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정부가 좀 위기감을 느낄 만한 이슈의 단계까지 도달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그 정도로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저는 이거 그러니까 정실 자본주의라고 봐요. 정실 자본주의가 굉장히 위험한 단계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본주의가 성숙되는 과정을 보면은 이거예요. 영국이 네덜란드보다 늦었어요. 네. 당시 영국이 자본주의를 성숙하는 시점에 오스만 투르크하고 중국이 더 잘 살았어요. 근데 그때 자본주의가 그 성장하는 걸 과정을 보면은 개인의 재산권을 존중하는 부분이 굉장히 세지면서 영국에서 혁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근데 그때도 뭐 네덜란드나 이런 데는 왕이 뭐 하자고 네덜란드 제외하고 오스만 투르크나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층부 리더십에서 재산을 자기들이 뺏을 수 있는 권한이 굉장히 강해서 지금 네.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 정실 자본주의로 저는 흐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중산층과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게 국가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 지금 방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예. 뭐 전세 사기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서 느낀 부분 중에 또 하나는 이제 생각보다 외국인 피해자가 많더라고요. 예. 예, 이게 좀 외국인들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 예, 정책 예. 살펴고 그러니까 제가 만약 외국인들이 전세 산다고 하시면 절대 전세를 들으면 안 돼요. 예. 100% 당할 수 있어요. 네.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 우선 외국인들이 딱 왔을 때 우리나라가 글로벌 선진 국가고 뭐 글로벌 선진 국가 왔는데 전세라는 시스템이 임대차에서 다들 많은 부분을 차지해. 그럼 전세가 안전하라고 믿을 거잖아요. 예, 그죠? 뭐 생소하지만 신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신뢰를 하는데 대한민국 강한 나라고 좋은 나라니까요. 근데 와서 전세를 듣는 순간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은 아까 확정일자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 국민들도 확정일자가 불안해요. 그죠? 근데 외국인이 전세를 드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그 주민세에서 가서 하더라도 이게 법무부로 넘어가요. 네. 이 사람이 외국인이 맞는지를 우선은 검토를 해요. 그게 일주일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확정일자가 체결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러면은 전세금을 계약한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법적으로 거의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그래서 외국인을 전세를 드리는 주인이 정말 나쁜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100% 당해요. 100%. 그러니까 외국인은 절대 전세를 들면 안 돼요. 예. 이게 법적으로 보장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선함을 믿어서 몇 천만 원, 1억을 들게 한다? 말도 안 되는 그 계약 관행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고 네. 정부가 고쳐야죠. 근데 그 생각도 안 하잖아요. 물론 많은 경우에 안산이나 시흥에 있는 또는 뭐 대림동에 있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당해요. 근데 이게 법적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여의도에서 일하는 미국인도 당해요. 저희가 그 케이스를 봤어요. 따라서 이거 반드시 고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선진국이라고 하면. 외국인 전세 사기 그러니까 이 외국인임을 확인하는 데만 이제 일주일이 걸린다. 법적 미비점이 훨씬 더 크게 이제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슈가 이제 뭐 처벌을 하려면은 확실하게 이제 그 범죄 혐의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보증금 미반환 의도 증명이 좀 어렵다면서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의도가 예. 의도 뭐 다분히 의도가 있죠. 있는데 네. 그걸 또 피해자들이 알아서 증명을 하라고 해요. 네.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서민들이어서 노동 시간이 길잖아요. 가서 의도를 어떻게 증명을 하냐고요. 예. 그러면 의도 증명할 때 이제 전문가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소득이 낮은 분들이 변호사 쓸 여력이 어디 있냐고요. 예. 사실은. 그래서 의도 반환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사회적 재난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또 뭐냐면은 이게 사회적 재난이니까 지금 은행이 선순위거든요. 이 사람들이 후순위고 순위 조정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시적으로 선순위를 하고 은행이 2순위로 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자체 법무팀이 있어요. 끝까지 찾아갈 거예요. 예. 끝까지. 개인들은 끝까지 못 찾아가요. 바빠가지고요. 안에 법무팀도 있잖아요. 은행은. 네. 그러니까 이게 또 뭐랑 연결되냐면 작년하고 올해 은행들 돈 엄청 벌었거든요. 그렇죠. 네. 작년에 횡재세 나와가지고 은행에서 2조를 받았어요. 솔직히. 그거 상생기금에 지금 더 넣어놨는데 그거 하지 말고
이거 제가 봤을 때 다 해서 한 2조 정도 되거든요. 예. 순위 조정만 하자. 대신에 은행에 대해서 페이버 주고 은행은 끝까지 들어가서 받아낼 거기 때문에 그런 이 부분도 상당 부분 풀릴 가능성이 높아져요. 네. 괜히 은행에서 횡재세 받는다고 2조 뭐 뜯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런 거를 우리가 그 기금 이름도 상생기금이에요, 사실은요. 예. 우리가 왜 그거 못하냐고요, 전향적으로. 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상생 기금이기 때문에 이 전세 사기 문제 그 피해자 대책을 좀 세우면서 이쪽에 활용을 해도 이제 문제가 없는 그런 기금 이름으로 보입니다. 아, 참 뭐 이야기 나눌수록 좀 답답함은 커집니다. 이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좀 어떤 상황에 좀 놓이게 될까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이거 약간 좀 우스갯소리는 아닙니다만은 여성 피해자하고 남성 피해자를 있을 때 여성 피해자분들은 피해자 인증할 수 있는 그게 상대적으로 좀 높아요. 네. 남성들은 조서 쓸 때 대충 써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꼼꼼하게 쓰면서 좀 피해를 적극적으로 좀 잘 알리고 해서 네.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좀 그게 좀 약하고요. 그에 더해서 지금 한시법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전세 사기 특별법이라는 게 5월 말에 끝나요. 종료돼요. 이거 빨리 국회가 제대로 작동해서 연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국토부 사실 이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예. 제가 들어봤을 때 왜냐하면 자기 자금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LH 지금 돈도 없고 예. 따라서 한시법이라도 빨리 좀 더 연장을 시켜서 계엄은 계엄이고 지금 뭐 총선은 총선이고 이거 지금 인정받은 사람이 25,000이고요. 예. 안 인정받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예. 그럼 본인들이 봤을 때 이게 표가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이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국회가 했으면 좋겠어요. 딴 것보다도 한시법 연장 그게 지금 제일 시급해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참 이 전세 사기의 구조적인 그런 범죄 정황 그게 노출이 됐음에도 어떤 법적 미비점이나 어떤 한계 그리고 정부의 어떤 부족한 의지 이런 거 봤을 때 좀 부끄러움이 좀 느껴집니다. 네, 네. 이게 국가가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사실은요. 네, 네. 이게 100년 된 문제인데 아직까지 이게 뭐 민법상의 이유로 확정일자로 이렇게 하기 힘듭니다. 이런 소리 하고 예.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 국가가 성장하는 거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계약 사기가 아니고요. 재산권에 대해서 보증금 펌치한 것이기 때문에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가야 되는데 네. 우리가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에서 재산권 보호하는 노력이 너무너무 약해요. 예, 반드시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예. 우리나라가 선진국인데 지금 25,000명이 몇백억에서 몇천억대의 사기에 지금 당한 건데 이게 단순히 그들의 실수만으로 볼 수 있겠냐고요. 예. 이거 그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거는 법적으로 지금 뭐 2020년대 초반부터 지금 계속 터지고 있는데 제대로 된 법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리더십이 어떻게 이따위로 작동할 수가 있냐는 거죠. 사실 예. 국가가. 예. 네, 굉장히 그 오늘 말씀 나누면서 저도 이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뭐 이제 마지막으로 뭐 전세 사기와는 또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뭐 전세라는 제도가 이제 독특하게 이제 거주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고 전세자금 대출이 어떤 복지 개념으로 지금 거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특별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 전세 제도는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우선은 이 전세 사기와 별도로 저는 예. 전세는 없어져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예.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산업의 구조화도 방해할 뿐만 아니고 두 번째는 계약 자체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 예, 이거를 뭐 자기의 미천으로 해서 돈을 모은다는 건 착각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아파트 들어갈 때 자기 돈 100%를 전세를 안 해요. 전세도 지금 파이낸스가 낀 상태고 예. 빌라도 파이낸스가 꼈어요. 그럼 이게 본질적으로 전세 계약 자체가 법적인 리스크가 존재를 하고 전세 자체가 지금 금융적 리스크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국가가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빌라에서 다 터지고 있다고 하면은 빌라가 전세가 아니고 반전세만 됐어도 이렇게 전세 사기는 안 터져요. 네. 예. 따라서 이 전세를 반전세화하거나 월세화하는 부분들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고 그게 나쁜 게 아닌 겁니다. 사실은요. 네. 우리가 지금 정부가 제대로 작동 안 하니까 앞으로도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럼 최소한 이 월세화에 대한 부분들이라도 우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뭐 사회적 재난이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김경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